부정 연료들은 잘 쓰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금년에 포럼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희가 1월 달에 하고 이번에 부정 때문에 이제 원래 셋째 주 목요일인데 한 주는 쪄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개최하는데요. 작년 저희가 포럼하는 동안 계속 평균 인원수가 40개월 넘게 힘들었는데 1월 달부터 지금 계속 많이 오셔가지고 이 홀을 지금 계속 다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작년 연말 12월 달이 저희 포럼이 3자가 딱 3개 있는데요. 333회로 작년을 마무리했고 올해가 이제 오늘이 335회입니다. 오늘 335회는 동창 회장님이 또 특별히 감사분으로 하셔주겠으니까 우리 황평 회장님 나오셔서 감사분 소개해 주시고 일단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분 속에서는 먼저 저희들 포럼 해당단이 좀 구성이 돼가지고 2026년도 수석 부회장을 맡게 된 28회 김명준 의원님 잠깐 인사드립니다. 예, 28회 김명준입니다. 아직까지 수락을 한다고 확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바는 아직 없습니다. 여타 코로나 터지고 좀 휴직이 도 있고 그러면서 형태가 많이 바뀐 거는 참석하시고 우리 선후배들 좀 잘 아실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수명을 좀 연장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 누가 28회가 이제 기술별로 넘어가니까 맞게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말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남은 10개월 동안 부지런히 우수한 후보를 선발을 해서 제 자리를 가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왔으니까 인사 다시 올립니다. 남은 기간 우리 황평 27회 회장님 하는 걸 열심히 보좌하고 내년에 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하게 저희들 포럼에 강연을 맡으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경 부산고등학교 동창 회장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또 본인이 하시겠다고 봉사를 하시겠다고 또 추인을 받아서 26년도도 재경 동창회장을 맡게 된 우리 30일의 박재근 회장님입니다. 양력은 상당히 많은데 PPT에 양력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좀 발표하면서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는 제가 전면 제 인터뷰에서 일단 30만 전자, 170만 SK다, SK하이닉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도체만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만 40년이 됐죠. 반도체만 40년 되고 삼성에서 한 14년 있다가 한양대학교에 2001년도에 한양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양대에 있고요. 정년은 이제 원래 65세 간둬야 되는데 저는 석학 교수이기 때문에 정년이 3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회 회장을 1년을 딱 하다 보니까 동창회 이해를 하는데 뭐 1년 되니까 이해하는 데밖에 안 거쳐서 야,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한번 1년 더 해서 뭔가 동창회에 기여를 해보자 하는데 이 시기에 또 부산고 이전 문제가 나와서 아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만 연구했는 사람이라고 하고 누가 이제 유선은 쓰지 마시고 꺼버리고
네. 누가 제보고 연구 잘한 사람이냐 잘하지 않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저희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세 개의 한림원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있고 한국공학한림원이 있고 의학기술한림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혜원은 딱 300명 이하로 딱 제한합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면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자랑스럽게 이 양쪽에 과학기술 쪽, 공학한림원 쪽 양쪽에 다 정회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AI라고 하는 것은 보통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tion Intelligence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자, 스스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AGI 시대가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AI 주치도 있고 교육도 AI를 통해서 개개인 성향에 맞도록 교육하는 완전 몰입형 교육이 되고 집에도 이제 가사 노동 로봇이 실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 자체는 굉장히 윤택해지는 것이고요. 산업화 측면에서 보면 이 공장 자동화 실제로 지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젠슨항이 26만 장의 AI 가속기를 주게 되면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회사들은 빠르게 지금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처럼 자동화에 명령을 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뭐 실제로 반도체 공장을 가보면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근데 그것보다 지금의 반도체 공장의 자동화는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R&D도 굉장히 가속화가 됩니다. 저도 연구를 지금 40년 하지만 최근에 AI를 적용을 해서 연구하는데 속도가 무진장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망 공급 관리, 뭐 아마존이 가장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I 스스로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자가 발전한 연구가 진행되고 특히 이제 풀지 못했던 기후변화 에너지 난치병에 대한 것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을 때 노벨상을 받는데 실제로 학을 한 사람이 받지 않고 실제로 AI의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노벨 학상을 받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AGI 시대가 되면 우리 AGI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제공이 되고 우리 삶은 풍요하게도 하지만 산업의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자, 그러면 산업의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하면 일자리는 바뀌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되고 바뀌게 된다. 교육도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새 정부 이재명 정부는 모든 것을 AI 기준으로 AI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AI 교육도 빨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AI를 사용하지만 얘가 너무 잘난 척한다. 어떨 때는 엉터리 답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부터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때 이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 교육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과 소통. AI를 쓰게 되면 사람들끼리 거의 이야기 안 하죠. 지금 우리 대학원생들도 이전 같은 미팅 몇 명이 모여서 상의하고 저를 찾아오는데 요즘 1대1로 옵니다. 제가 자신이 생겨가지고 AI 결과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 역량이 굉장히 아마 발전이 될 겁니다. 특히 알고리즘, 반도체 로봇 이런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것으로 되고 사람의 능력도 AI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원생들이 삼성전자 입사를 한다 했을 때 AI를 많이 써서 연구한 사람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연구한 사람이 인터뷰를 해보면 금방 차이 납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AI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기본적으로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방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없어지는 이런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단순 사무직, 행정직, 고객 응대 콜센터, 기초 코딩. 제가 AI 반도체 연구를 거의 뭐 25년 이상 AI 반도체를 연구해서 코딩을 쭉 해오는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코딩하는데 보통 한 달 걸리는 것이 딱 7분이면 다 끝납니다. 7분밖에 안 걸립니다. 단 우리 학생들이 코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코딩이 틀렸다 안 틀릴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딩에 대한 기초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만큼 효율이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운송이나 물류는 거의 뭐 로봇으로 자율주행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직업은 없어질 것 같고요. 미래 유망한 직업군은 이제 AI 기술을 주도해서 통폐하는 뭐 예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반도체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설계 및 특히 AI가 들어가면 한 부분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연구라든지 제품 개발하게 보면 한 부분만 아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전체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AI를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가 옆에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합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직군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거는 지금은 없어지지만 최종 책임을 지고 위험이 큰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특허를 쓰면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씁니다. 변리사 사무실 가보면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특허를 막 명세서를 씁니다. 명세서라고 그러죠. 쓰고 변리사가 최종적으로 클레임이나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AI를 쓰면 이 앞에 명세서 쓰는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특허를 하나 쓰고 왔는데요. 우리 대학원생이 AI하고 해서 특허를 다 씁니다. 큰 제목만 쓰면 너무나 이 법률적인 순서에 맞춰서 쫙 쓰는 거죠. 그럼 저는 앉아가지고 클레임만 쫙 보고 오는 겁니다. 특허 하나 쓰는데 대학원생이 적어도 한 2주 걸리는데 한 5시간 되면 특허해서 하나 끝나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리사 회사들도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변화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역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예술이나 이쪽 분야는 워낙 뭐 이 AI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직종은 계속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관리자, 교육자, 보건의료, 법률, 검증투자, 연구개발, 회계, 영업 뭐 쭉 돼 있는데 제조 생산이나 물류, 건설 뭐 이쪽은 거의 뭐 AI 로봇으로 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으로 다 대체가 돼버리고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대체되느냐. 관리자, 임원 뭐 경영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모든 교육, 의료, 법률, 뭐 모든 연구개발조차도 연구개발은 기본적으로 과학자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생활에 있는 이런 교육, 보건, 의료, 법률, 검증, 투자 이쪽은 거의 뭐 마지막 결정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아마 그 직업이 없어지지 않느냐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관련돼서 보게 되면 반도체 분야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생산직 기술자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R&D 하는 사람은 남아있다. 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은 아마 거의 없어질 겁니다. 건설하는 것 자체도 로봇을 통해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류 유통은 당연히 대체가 되고 항공우주도 대체되고 금융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는 다 대체될 겁니다. 보건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빠르게 AI가 우리 생활을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표는 제가 우리 부산고등학교 이번 겨울방학 2월 4일 부산고등학교에 내려가서 부산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 니네들 앞으로 어떤 전공을 택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한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유망한 직종은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전기, 로봇,
기계 자동화, 의학 바이오 요 분야 이 분야는 굉장히 AI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공을 선택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법, 경영, 콘텍 이쪽 문과 쪽이죠. 문과 쪽은 최종 결정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요즘 지원하면 이공계에서는 여기 의대 다음으로는 이쪽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반도체,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경쟁률이 센 데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삼성 SK에서 1년에 채용하는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신문에도 나오지만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주죠. 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인당 1억씩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플러스 개인당 1인당 1억씩을 주고, 노조화가 워낙 강해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이익의 몇 프로를 반드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몇 프로라는 것은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정말 도전적인, 천재적이고 도전적인 애들이 많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벤처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요. 바이오도 지금 AI 통해서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괜찮고, 문과를 가려고 하면은 경영심리 미디어계에 동을 가라 하고 제가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1950년부터 이제 사실은 필요하다고 인공지능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침체하다가 2차 붐이 오다가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제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바둑 기사와 딥러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챗GPT가 이제 실제 이 붐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챗GPT가 나온 게 불과 몇 년 전일까요? 2022년 1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는데 세상을 확 바꿔버리고 또 계속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오래되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구글 DeepMind의 이세돌 기사와 이제 사실 이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구글이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둑 게임을 해서 이겼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이제 빅테크 회사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등등등등 하면서 벤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하다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챗GPT가 2022년 말에 출시가 되면서, 이 출시되는 시점에 이미 우리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5라고, 빅9이라고 합니다. 9개의 빅테크 큰 회사들이 이미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챗 오픈 AI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라는 구글에서 게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플라이트라는 게 나오고,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사용자 수가 이제 점점 증가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AI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아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자가 벌써 뭐 2억 5천 명이 벌써 넘었죠. 2억 5천 명이면 1년에 그 애플의 신규 핸드폰 숫자가 한 2억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보다 더 많은 유료 사용자가 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막 시작한 단계고, 우리가 AGI라는 것은 AGI라는 것은 이 AI가 우리 사람만큼 생각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걸 AGI라고
이게 사람의 수준만큼 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204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 시작은 지금도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이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뇌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보게 되면 우리 뇌 속에 뉴런과 시냅스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뉴런과 시냅스가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뉴런이고요. 연결되는 게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양견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인식을 해서 여기서 이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이것을 인식을 해 나가면서 여러 번 이 데이터를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면서 이 수정해 나가면서 이것이 개다고 이렇게 판정하는 사람의 뇌와 똑같이 그동안에 이제 딥러닝입니다. 자, 요즘 AI를 하면 표현할 때 Generative AI라는 표현을 씁니다. AGI라는 표현을 쓰죠. Generative. 뭐가 어떤 의미가 Generative냐면 우리가 이제 챗GP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제미나이라는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마에서 페이스북에 나오는 라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딱 이러한 여기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챗GPT한테 다 입력을 시켜서 이것을 좀 카툰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 그림을 받아서 얘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서 이렇게 딱 추론한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카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챗GPT, 제미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가 큽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것은 이 사람의 이제 랭귀지니까 언어죠. 언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글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그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멀티 모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대형 초기에는 이런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컸는데 이런 대형 챗GPT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엄청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특별한 내가 필요한 용도,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그림만 잘 그리는 그런 이런 큰 모델이 아니라 좀 작은 모델, small 여기 SLMM이라고 해서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올해도 저기 현대자동차에서 휴머노이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사람처럼 행동하는 휴머노이드가 자동차를 조립을 하겠다. 미국부터 조립하겠다고 요번에 연초에 CES에서 발표를 냈습니다. 휴머노이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여기 차이는 이러한 이제 대형 여기에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학습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특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두뇌이크라는 AI 가속기라는 것을 데이터 센터에 유지한다면 이 휴머노이드는 이 로봇 자체가 여기에 조그만 AI 가속기와 메모리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센서를 장착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데이터 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이 피지컬 AI가 산업의 새로운 큰 변화를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와 자동차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은 먼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수십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질문이 오면 그 학습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해서 답을 주는 그런 것을 AI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이 LLM은 너무 파워풀합니다. 써보면 정말 너무 파워풀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반도체의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미나이가 공학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저만 알아도 연구소 이런 전부 다 사용하는데, 이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실험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험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데이터가 제미나이한테 그냥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되는 영업 비밀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해서 회사에서는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 두 개의 퍼포먼스를 비교해보면 이게 월등하게 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영업 비밀의 그 보호,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수십억 개 아니라 수백만,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로 내가 특정한 부분만 반도체 부분만 이렇게 줄여서 만든 모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온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쓰는 엣지 컴퓨터 같은 이런 모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어디가 주도를 하냐면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시도는 열심히 하지만 워낙 중국하고 미국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기가 사실 안 쉬운 게 현실입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바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GPU와 HBM, 이 HBM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나가기 때문에 이 HBM의 생산이 AI 가속기 주문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급 부족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 2029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이다. 그것은 제가 생산량을 삼성과 SK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HBM 만든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챗GPT4의 데이터 센터는 이런 AI 가속기라는 게 2만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HBM이 12만 장이 들어가는데 이건 100% SK 하이닉스에서 공급한 겁니다.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많은 이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스몰 랭귀지 모델도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즉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AI 데이터입니다. AI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I에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게 되면 AI에서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하고 계산할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파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생태계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AI 데이터 필요하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는 국가적인 데이터죠. 국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고 그 국가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의료 데이터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 높은
그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의 데이터가 있고 많은 병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의료 데이터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리면 이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데이터, 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이터가 그냥 공짜로 나와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구글 지도도 계속해서 구글한테 지도를 안 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구글 지도를 주게 되면 국방이나 우리나라처럼 또 이렇게 우리 내비게이션이 잘 된 나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이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서 쓰고 필요하면 수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름 부를 때 소브린 AI라고 합니다. 소브린 AI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이 값진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을 보호를 하고 산업화를 하겠다. 보호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라이센싱을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의료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바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라이센싱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브린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에 있는 빅테크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중국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UAE,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한국 이런 데서의 이 스몰 랭귀지 모델, 여기도 커다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소브린 AI 정책을 당연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AI 가속기가 모자라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없었는데 제스랑이 26만 장을 줘서 특히 정부에서 5만 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또 잘할 수 있는 소브린 AI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생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반도체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I'm a student 하면 이 데이터를 다 위치를 인베디드 코딩을 해서 이것을 하나에 모아서 이것을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분해를 해서 다시 나가서 트랜스포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리 자체는 AI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원리 자체 또 대학 학부생이나 대학원생한테 강의를 할 때 이제 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챗GPT가 제일 먼저 챗GPT가 이 부분을 이끌었는데 이 오픈AI 챗GPT가 얼마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냐면은 약 1조 개 이상의 데이터, 실제로는 뭐 그 4.2버전, 4.5버전 이런 것은 뭐 수조 개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실제로 이제 멀티모달 추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텍스트도 만들어지고 이미지도 만들어주시고 음성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제가 이 동창회 회장이고 또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회장이다 보니까 축사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뭐 너무 편합니다. 몇 장만 딱딱 적으려면 중복되지 않게 그냥 쫙 나와버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훌륭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챗GPT가.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라고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있는데, 제미나이도 약 한, 1조 5천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가 낫느냐, 뭐, 챗GPT가 맞느냐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공학하는 사람은 성능이 좀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나은 것 같고요. 라마는 이제 페이스북에 나온 건데, 학습을 한 양은 뭐 수십억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멀티모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송입니다. 텍스트 전송. 그런데 이것을, 데이터를 소스를 오픈한다. 그러면,
학습하는 데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한 용도 목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좀 작은 스몰 랭귀지 모델도 나오고 있고, 이것을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기에 장착한다든지 이런 데 많이 지금 활용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추론 중심의 스페셜라이즈가 되고 있어서 이 시장이 벤처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재미도 있고 도전도 하고 또 시장이 생겼다가 또 합병됐다가 굉장히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비전과 랭귀지의 뭐 합치는, 비전이라는 게 이미지죠. 이미지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랭귀지 모델을 합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속도가 이제 가고 있어서 자, 이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계산을 못 해주면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는 이 AI 데이터 센터, 계산을 빨리 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살을 걸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들어오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을 해서 다시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데 AI 데이터 센터 계산이 굉장히 느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제 지금도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정경련에서 반도체의 그러니까 2025년도 반도체가 2025년도와 2025년도 그 이후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으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반도체는 1980년 초에 우리 말하는 PC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반도체칩이 두뇌 역할을 하는 CPU와 데이터를 기억하는 DRAM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984년, 제가 1985년 삼성에 입사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도 한창 성장하다가 다운턴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PC 양의 증가도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되면 공급 강이 되면서 반도체 공급 강이 되면서 가격이 축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차로 이때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에 현대하고 이제 LG하고 합쳐서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자, 그런 어려운 과정을 있을 때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이 불과 2008년도입니다. 8년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3년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즉 구글의 검색 엔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확 큽니다. 쭉 성장하다가 다운턴이 쭉 갔죠. 이렇게 다운턴이 갔다가 코로나 터지가 좀 싹 성장하다가 또 다운턴이 가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6년 초가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2026년도 말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고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 AI 때문에.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았죠. 그래서 언론들이 제 예측이 맞았다 해서 뭐 작년부터 계속 이걸 인용을 합니다. 맞았는데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 성장했는데 실제로는 90% 성장했단 말이에요. 3배가 더 성장하더라. 더 폭발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년 전에 제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이렇게 연성장률 여기 보시면은 뭐 한 8.8배로 성장할 거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이제 작년 초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A에 맞춰 들어가는 GPU, CPU가 있습니다. CPU는 사람 두뇌 역할을 하고 GPU는 계산하는데 패럴하게 계산합니다. 좀 이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예상도 이렇게 올라가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안에 이제 HBM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HBM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더라. 모든 게 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빨리 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챗GPT 같은 제미나이 같은 라지 랭귀 모델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빅테크들의 소프트웨어라는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량도 겨우 맞추고 있는데 또 새로운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NPU라는 게 있으면 두뇌 역할하는 반도체 이런 것을 장착하는 게 또 생기고 엣지 컴퓨팅 특히 이런 반도체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 센터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랭귀지 모델면서 규모는 작지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피지컬 AI, 소브린 AI, AI 에이전트 이러한 AI를 통한 신사업들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막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실제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반도체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인공지능 가속기, AI 가속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AI 가속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러한 네모 모양의 보드가 있는데요. 보드 안에 이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GPU입니다. 근데 이 CPU는 계산을 할 때 데이터를 먼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PC에 CPU 사용하죠. CPU 사용하면 CPU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프로세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면을 켜기 위한 프로세스, 여기에 뭐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기 위한 프로세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CPU입니다. 그러면 CPU가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CPU는 데이터를 여기 딱 통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D0, D1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건데 이 CPU 프로세서는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여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순차적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퀀셜 프로세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젠슨왕은 처음에 이것을 개발할 때 컴퓨터에 하는 게임이 있죠. 컴퓨터 게임 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의 속도를 빠르게 할까 해서 CPU를 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프로세서를 하나 할 때마다 한 번씩 불러내고 이렇게 하냐. 요 프로세서를 이렇게 잘게 쪼개보자. 잘게 쪼개가지고 이 디램을 하루 이렇게 요 디램을 나눠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GPU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전력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이 출구가 하나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인데 얘는 프로세서 쫙 나눠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금방 빨라졌어. 이게 바로 GPU인데 GPU의 개발의 처음 시작은 컴퓨터 그래픽 카드 게임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GPU가 들어가 있고 GPU 옆에 아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 들어간 데이터가 뭐냐면 HBM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삼성 SK가 가장 잘 만드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초기부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의 거의 90%가 SK 하이닉스의 제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 위에다가 HBM을
GPU 옆에 HBM이 들어가고 또 필요한 일부의 D램을 또 잡아 넣어서 이렇게 합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AI 가속기에 요 AI 가속기를 거기에다가 또 낸드 프레시 메모리, 이건 데이터를 오래 계산하는 거고 D램은 데이터를 빨리 계산하는 게 이 HBM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 설치해서 하나의 이렇게 모듈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마치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쫙쫙쫙쫙 꼽은 것을 뭐라 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AI 가속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AI 가속기는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GPU가 이렇게 여기 보는 이제 엔비디아 GPU 2개가 있고 HBM이 뭐 8개가 붙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6개가 붙을 수도 있고요. 요 가속기의 버티컬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GPU, 여기 GPU가 있죠. 요 GPU가 있고 그다음 HBM이 뭐냐면 D램 메모리 셀을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한 것을 HB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직으로 적층하게 되면 데이터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수직으로 적층하지 않고 D램을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마치 우리 아파트에 청수를 올리는 것처럼 이 D램을 이렇게 적층을 하는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HBM과 그 다음에 GPU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인터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의 반도체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이텍이 아닙니다. 진짜 하이텍은 여기 있는 GPU와 HBM이 하이텍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합쳐서 동작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패키지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AI 가속기다. 자, 실제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HBM을 6개 올린 HBM2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BM 6개와 GPU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HBM이 실제 모양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6개 올라가 있죠.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HBM3E라고 해서 이 D램 다이를, D램 반도 칩을 12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D램에 여기 보시면 이 실버와 실버의 그 일렉트로드를 서로 연결해 있고요. 이 D램의 두께가, D램 웨이퍼의 두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 35 마이크로 정도, 실리콘 굉장히 얇은 두께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HBM을 이렇게 D램을 12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에 서로 연결을 하는 이 인풋 아웃풋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이 인풋 아웃풋이 2048개입니다. 2048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HBM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밖에 지금 마이크론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이 앞서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속기가 얼마나 지금 품질 현상이냐면 전 세계에서 이 가속기가 없으면 소브린 AI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 스몰 랭귀지 모델 전부 가속기가 필요한데 가속기의 속도가 빠른 가속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매년 속도가 빠른 가속기, 새로운 가속기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10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GPU 하나에다가 HBM 6개, SK 하이닉스 제품 6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는 한 700W 전력 많이 소비하는 편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전송하는 속도를 이제 3.35 초당 3.35 테라로 하면 10에 한 12승을 테라라고 합니다. 10에 12승의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특히 이 가속기 전체가 계산한 속도를 우리가 FLOP라고 합니다. 프랍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한 3,958 테라프라시입니다. 10에 12승을 꼭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초당 3,958 곱하기 10에 12승만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게 빠른 거죠. 자, 그런데 HBM 여기 가격이만 4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 버전이 H800입니다. H800.
H800은 H100보다 H800은 여기는 좀 속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가격을 좀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가장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가속기를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계산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전력 소비가.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모델이 이제 H800이 나와가지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H200입니다. 브레웰이라고 하는데 HBM3를 사용합니다. HBM이 여기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속도는 H100보다 속도가 계산 속도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 데이터의 이 전송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요. 이것을 요즘 못 구해서 야단인 거죠, 전 세계가. AI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경쟁력 있게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른 가속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H200을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수출 못하게 금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0만 장만 중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일부러 풀어줬습니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격이 얼마냐? 5,500만 원이에요. 이런 가속기 하나가 5,500만 원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브레겔이라고 해서 요즘 인기 최고 좋은 겁니다. 이게 B200인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B200은 속도가 기존보다 한 10배 이상 빨라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얼마냐? 1억입니다. 1억. 어마어마 비싸죠. 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만 장을 젠슨항이 우리한테 공급하기로 했는데 25만 장 안에는 물론 뭐 B200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아까 H200도 우선 벌써 뭐 10,000몇 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우 받을 것은 가능한 B200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한 20만 장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20만 장을 받았다. 그러면 20조죠, 20조.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버전, 여기에 이제 브레겔이고요. 지금 가장 인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루빈. 이 친구는 계산 속도가 또 10배 더 빨라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올해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뭐 이걸 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제 가속기를 파느냐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가속기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적층. 72개를 적층해서 이렇게 소규모의 이런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데이터 센터에 착착착착 이거 계속 옆으로 쌓아놓게 되면 바로 그게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는 뭐 거의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 칩을 못 구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회사들은 AMD의 이제 가속기를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중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웨이에서 스스로가 이걸 AI 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2개의 여기 보시면 브레겔 200개짜리 72개를 따올리면 가격이 45억입니다. 자, 하웨이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가속기,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수출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웨이도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 중국은 무조건 따라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죠.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놀랍기는 한데 연산 속도가 지금 제일 수준이 낮은 H200, 200보다 연산 속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들은 H200이라도 엔비디아 H200이라도 좀 수입하게 해달라. 그렇게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에서 허락을 했죠. 그런데 아직 국방부에서 허락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40만 장까지만 허락을 해줬는데 소프트웨어를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속기가 성능이 좋은 걸 가져야만이 자기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좋아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속기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아무리 중국에서 개발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국내 걸 사용하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수출한 H200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께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3.9 패턴데 이 테라니까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리죠. 가격은 한 2천만 원 정도 더라고요. 자, 이런데도 전부 다 뭐가 들어갔냐면 GPU와 가속기가 HBM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건 좀 어려워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 SK가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보통 컴퓨터에 들어가는 DDR이라는 D램, 핸드폰에 들어가는 로우 파워 D램, 그 다음에 그래픽 게임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래픽 DDR이 있었는데요. 이게 생산량입니다. 웨이파 숫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웨이파라는 동그란 실리콘 위에다가 생산하는데 연도가 이제 쭉 가게 되면 기존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게임은 뭐 여전히 시장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HBM용의 웨이퍼 숫자가 확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왜냐면 레비뉴를 보면 매출액이죠. 매출액을 보면 생산은 DDR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매출액은 더 떨어지고 로파워 D램도 매출액이 생산은 이렇게 가는데 숫자는 DDR 다음으로 높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떨어지고 HBM은 생산량은 적은데 가격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HBM은 가격이 무진장 비쌉니다. 무진장 비싸기 때문에 정말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의 D램의 품귀 현상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모든 D램 회사 삼성, SK, 마이크론이 HBM이 워낙 비싸니까 그걸 생산을 하려고 전부 웨이퍼를 그쪽으로 투입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 핸드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생산량이 확 줄어버린 거죠.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의 가격이 막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게 D램 가격이 작년 10월달 비해서 지금 올 1월달 3개월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뒤에는 또 2배가 올라요. 왜?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느냐? 모든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어디다 생산을 늘리냐면 HBM을 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HBM 파는 게 돈을 더 벌어요. 그 D램에 그냥 품귀현상에서 D램 가격이 3배를 올라도 HBM을 만들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래서 D램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열 몇 장 올리면 가격이 몇백만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비싼 반도체만 생산하고요. 한 12%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트럼프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게 HBM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파를 투입하는 캐패시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D램의 캐패시티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보시면 2025년에 삼성에서의 그 토탈 D램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파를 투입하는 양이 일반 D램이 550K, 그러니까 55만 장이죠. 월 55만 장을 넣고 HBM이 월 130만 장을 넣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삼성보다 토탈 D램 캐파에서는 한 70% 정도 됩니다. 25년을 보면 일반이 369K. 그런데 HBM은 훨씬 생산량이 많죠. 130K인데 176K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처음에 HBM을 GPU에 장착하고 개발을 한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주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130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저기 홍콩 통해서 중국으로 갔고 SK하이닉스는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엔비디아로 갔죠. 그리고 삼성은 이제 일부가
AMD로 갔고 올해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올해 캐파도 여전히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가 캐파가 생산 캐파가 훨씬 큽니다. 이건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칩을 생산을 하겠다 딱 시작하면 이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클린룸이 딱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장비를 오다를 해서 장비가 들어오고 장비 들어온 것을 가동을 시켜서 딱 생산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그 당장 지금 올린 데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과 SK가 이 HBM의 생산량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도 반도체 클린룸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HBM을 요구하는, 즉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 요구하는 양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60-70%밖에 만족 못 해주는 거예요. 계속 모자라는 거죠. 언제까지 모자랄 거냐. 그래서 제가 2029년까지 가야 좀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냐 계산을 해서 여러 언론에 제가 발표를 했던 거고요. 마이크론은 생산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고 기술력도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요즘 막 계속 이야기를 하죠. HBM4를 이제 뭐 삼성이 더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NVIDIA에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HBM 기술은 거기에 D램 들어가는 HBM D램을 수직 적층을 한 거라고 그랬죠. 그 D램의 소위 말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의 속도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X, Y, Z, A, B, C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주로 하던 것이 HBM3라고 해서 대부분의 속도가 어디 걸 사용했냐면 여기 있는 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 되면 여기 있는 걸 사용합니다. 속도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생산만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니라 D램의 성능도 매년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D램 스피드가 더 빠른 것을 매년 만들어내야만이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GPU 자체도 계산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GPU의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맞춰서 D램의 속도도 계속 빨라지도록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HBM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따라오고는 있지만 중국은 어디 걸 사용하냐면 중국은 이쪽 걸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적어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5년 이상 뒤처져가 있다. 그건 미국의 제재의 역할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HBM을 만들면 원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만 딱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여기 HBM을 만드는 100% 원가인데 원가에 HBM, AI 가속기를 만드는 전체 원가입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원가 중에 HBM이 52%를 차지하고 여기 한 20몇 프로가 GPU고요. 나머지는 이 어셈블리하는 즉 패키지하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HBM의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HBM이 그만큼 이제 사실은 AI 가속기에 어찌 보면 바틀락이 되고 있고요. 이거 뭐 좀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작년에 발표를 한 건데 HBM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갈 줄 모르고 이 정도 올라가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작년 매출액이 79조입니다. 79조에 영업이익이 37조예요. 79조 중에 HBM이 총 매출액의 60%입니다. 영업이익의 39조에 70%가 HBM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정도 매출액을 할까요? 많은 뭐 맥켄지부터 해서 많은 증권사 많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했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매출액이 2배가 될 것 같다. 반도체를 제가 40년을 했는데 1년 만에 매출액이 2배가 되고 영업이익이 2배가 되는 건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HBM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만 전자 170만 원씩 하는 수로 이러다가 이제 내년 초에 또 아니던데요 이러면 그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 기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AI 가속기의 의존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구글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안 씁니다. 구글은 TPU로 해서 자기네들의 AI 가속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가속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 이야기인데 뭐 PIM 미래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여기 있는 CXL 같이 좀 더 AI가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하는 이런 CSL 이런 걸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AI 가속기를 엔비디아 걸 사용하고 있는데 또 NPU라고 해서 사람 두뇌처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NPU가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구글이나 우리 갤럭시나 애플에서 보면 내가 사진을 주면 사진을 각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다 무엇이 아니라 NPU가 하는 거예요. 삼성은 NPU를 AP라는 프로세스 안에서 프로세스 하나로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보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이고, 애플은 핸드폰 안에 NPU하고 조그만 데이터 센터를 장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계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TPU라고 해서 TPU는 이제 완전히 이게 TPU 자체는 AI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속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PU라는 GPU 대신에 TPU라고 쓰면서 HBM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여러 회사가 있고, 이것도 지난 정부부터 해서 계속 정부 지원을 통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은 AI 가속기 만드는 반도체 회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100% 반도체 회사가 아니고 50%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왜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냐면은 그 가속기를 사용하면 내가 그 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죠. 그 접근을 하는 것이 다 보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코딩을 해야 됩니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쉽게 할 수 있는 백본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쓰면 전부 다 구다라는 걸 써야만이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워킹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얘는 AI 가속기, 엔비디아 가속기를 사용하려면 구다라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업그레이드된 가속기 다른 회사 거는 못 바꿔요. 왜 바꾸는 거냐? 소프트웨어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엔비디아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AI 가속기를 한번 사용한 사람은 절대로 못 벗어난다.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에 CES에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자, 이제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가 되는데, 피지컬 AI 되면 AI 가속기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로봇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장착을 했을 때 이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백본을 코스모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써보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사람은 다 이걸 써요. 왜?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AMD가 이제 가속기 회사로서는 AMD가 전 세계 시장에 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AI 가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로컴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저희들도 이걸 이제 학교에 있는 AI 가속기 있는 것을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아무도 안 씁니다. 대학원생이. 성능이 너무 차이 나거든요. 교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왜 나 이거 써라 하느냐고. 우리가 AI, 엔비디아 걸 못 가니까 이걸 일부러 구해놔서 장착을 조그맣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AI도 만들어 놨는데 AI 조금만 너무 많이 사용하고 시간 없다 보니까 요거라도 좀 쓰자면 얘 때문에 못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장악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구태여 이렇게 AI 가속기를 개발할 필요는 전문가들이 봤을 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AI 가속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주는 쿠다라는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추론 중심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농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가장 요즘 인기가 있는 게 브레겔인데 브레겔이 하나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10장만 사줘라. 10장만. 10장만 사주면 막 어마어마한 실험의 결과를 내겠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장만 있어도 좋겠다. 예? 네.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데이터, 뭐 우리나라에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 5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보건복지부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할 거로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한 10,000장 사용하고 뭐 어느 부서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할당히 사용하겠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이 AI 가속기 아까 카드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네옴 옥사콘 데이터 센터라는데 얘는 2028년 가동인데 브레겔 18,000개 18,000개 우리나라 처음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 재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 왜? 하여튼 재선한 때 26만 장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26장을 받아와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5만 장은 우리 공공 데이터 쪽으로 쓰고 또 5만 장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쪽으로 먼저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리고 또 5만 장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쪽하고 SK 텔레콤 쪽에서 사용을 하고요. 반도체도 이게 커다란 AI 데이터 센터가 빠른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6만 장 받았죠.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5만 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 회사들한테만 주고 왜 LG한테는 안 줬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HBM을 주지 않으면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HBM 양을 우리나라가 100% 공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 60, 70% 정도만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아무튼 젠슨항은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그다음 최태원 SK 최태원 회장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친하게. 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 SK는 필요한 거고요. 또 삼성 SK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피지컬 AI를 가장 먼저 시도하는 회사잖아요. 보스노닉 다이나믹스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AI 가속기가 휴머노이드, 즉 로봇을 가지고 자동차 생산하는데 먼저 장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AI의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검색 엔진에 있어서는 구글만큼 좋은 국내의 이 아시아 계통의 라임도 만들고 검색 엔진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 AI 가속기를 가지고 이쪽 검색 쪽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는지 테스트 베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비즈니스가 맞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이런 비즈니스가 맞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줬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정부는 또 어깨에 힘 딱 주고 5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반도체, 특히 제조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AI를 사용한 제조 산업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특히 피지컬 AI 쪽도 가장 앞설 것 같은 가능성이 크고요. 검색이나 이 부분도 굉장히 크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LG가 좀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LG가 좀 개인적으로 걱정되고요. 이처럼 데이터 센터들은 누가 가장 최근에 성능이 좋은 데이터 센터, 성능이 좋은 이렇게 가속기를 많이 받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여기 보시면 SK그룹에서 아마존하고 7조 정도에서 100메가와트 돼 있는데 몇 장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전 세계적으로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보면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버지니아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보면 GPU가 25만 장, 25,000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5,000장인데 이게 오픈 AI는 버지니아 말고도 4군데가 더 있죠. 그리고 구글이 여기 있는 것처럼 TPU를 9,000장 사용했고요. 아마존은 공개를 안 하고. 그런데 보통 전력 사용하는 규모를 보면 이게 AI 가속기를 몇 개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도 아까 얘기했처럼 쿠다라는 걸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타게이트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텍사스, 오하이오에서 데이터 센터인데 40만 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AI 가속기를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느냐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나라의 포항에, 전남하고 포항 쪽에 10,000장, 아마존은 또 60,000장. 계획입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되면 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오픈 AI 챗GPT-4의 데이터 센터의 사진입니다. 이런 모듈들이 쫙 꼽히게 있는 거죠.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딱 한 코멘트 하면 챗GPT의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5,000장인데 여기 보시면 25,000장인데 45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45메가와트면 실제로 이제 LNG 발전소가 한 60메가와트 정도 되죠. 근데 이런 챗GPT 이제 다음 버전 4.5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만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전 하나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정도로 전력이 굉장히 큰 소비를 가지고 있어서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또 설치 못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만 장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는데 그게 필요한 전력을 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이제 새 정부에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조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업부에서 AX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제조 생산을 하는 그 현대자동차처럼 하는 이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강주에서 이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약 한 6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주 쪽에는 이제 로봇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쪽에 이제 죄송합니다. 강주 쪽은 모빌리티, 죄송합니다. 강주도 모빌리티에 대한 피지컬 AI를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대구에는 제조 로봇을 사용해서 피지컬 AI하는 실증한 사업을 우리나라가 한 1,500억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이제 AI 시대가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시대로 전 세계가 벌써 이동을 해버렸고요. 여기에서 경쟁력을 뭐 반도체 하나만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진짜 제가 반도체를 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2040년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까지 될 때까지는 반도체 하나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나만 성장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소브린 AI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를 또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NPU, 뭐 라벨리온이나 이런 회사들 그런 또 경쟁력 회사들이 막 크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벤치도 크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속기 쪽도 우리가 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새로운 출원 중심의 막 사업들도 우리나라가 좋은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이 밝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I에 있어가지고 뭐 3등이다, 2등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I는 1등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1등만이 모든 시장을 거의 장악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등의 영역이 굉장히 많죠. 아까처럼 챗GPT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 영역에 1등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는 뭐 구글이나 그 다음에 그 챗GPT나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막 경쟁하는 그런 세계가 있고 또 출원 중심에 또 많은 또 영역이 있거든요. 뭐 어려운 분야에 출원하면 거기서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걸 사용하고 싶지 2등짜리는 사용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도 여러 종류의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하면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조그만 스몰 랭귀지 모델의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AI고 반도체도 1등, 2등만 살아남지 3등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SK가 HBM 올해 예상하는 매출액이 삼성이 작년에 135조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뭐 한 39조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작았죠. 작았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한 250조 정도 예상하거든요. 영업이익도 한 150조? SK하이닉스 올해 한 200조, 영업이익 한 120조.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제가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그 양도 제가 파악을 해보고 가격 올라가는 것도 예상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많은 언론사 많은 언론 통해 정거사가 이렇게 전문 정거사가 발표한 게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그만큼 빠르게 승리하는 게 이 분야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AI의 이 산업의 병목 현상이 어디서 생기냐면 HBM을 공급을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성장하는 기회라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전공을 해서 지금 사람도 엄청나게 뽑습니다. 뽑기 때문에 계속 발전했으면 하고 주식은 너무 제 말을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